네, 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9월의 두 번째 금요일, 오늘도 저희 거장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가 주실 두 거장께서 나와주셨는데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상호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야전군 대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한 주를 또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핵실험을 또 발표를 했고요.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모양새입니다. 거장의 시선으로 바라본 금주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딱 한마디로 먼저 하고 네. 넘어가면 코스피 뚜껑이 열렸다. 뚜껑이 열렸다. 예. 이게 뭐 좋을 때도 쓰지만 안 어떤 좋을 때도. 의미일까요? 일단 좋은 의미로 네. 상단을 뚫어냈다 이렇게 네네. 봅니다. 우리 야정근 대표께서 지난주에 안 좋게 봤는데 이렇게 또 반대 의견을 그러게 말이죠. 드리게 되어서 좀 추석을 앞두고 죄송하긴 하지만 추석 특집으로 가급적 예, 긍정적으로. 저는 시장만 시장은 뭐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같이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좀 다른 지난주 이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네. 일단 52주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북핵 문제 관련해서 이제 주가 좀 빠졌지만 네. 그건 이제 밑거리를 좀 달았고요. 주중 이제 수요일 화수 목 기준으로 본다면은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단 말이죠. 52주 신고가란 1년 내 가장 높은 위치에 주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이제 하나는 이동평균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네. 이평선이 정배열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 정배열 상을에 진입한 게 실질적으로 8월 중순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다 정배열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단 말이죠. 61선이 120선 밑에 있던, 121선이 200선 밑에 있던 뭐 이런 식으로 네. 꼬이든지. 근데 한 달 정도서부터 이제 정배열 상태로 접어들었거든요. 이 정배열 상태에서는 말씀하셔도 이제 좀 정리가 되는 모양새인가 보죠. 예. 네. 그렇죠. 정리가 이제 네. 제대로 됐다. 상승의 정리가 제대로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네네. 거죠. 5일선, 21선, 61선, 120, 200일선 이렇게. 그럼 그 위에 주가가 놓였을 때는 추세적으로 이게 장기 이평선까지 정배열로 접어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정배열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 추세가 어느 정도는 일정 기간 유지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본다면은 오늘의 조정은 저는 좀 너무 무겁게 보지 말고 좀 가볍게 넘길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이 단계적으로 있다 손 치더라도 일단 이 정배열을 만든 이상 주가는 상승 추세로 갈 공산이 있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조심할 그런 논리들에 매몰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야지 내가 시장을 곧바로 보고 수익을 내고 수익 나는 종목들을 볼 수 있고 또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럼 이제 시장 논리는 또 반대로 뭐냐면 삼성전자만 가고 다른 거를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수익을 못 내고 있다, 내기 어렵다라는 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군가 수익을 못 내고 있을 때. 네. 그러면 그런 논리만 듣고 있다 보면 그런가 보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랬냐 보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SK하이닉스, KT,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네. 8월 달까지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삼성전자만 간 게 아니에요. 근데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놓고서는 그렇다라고 보고 다른 걸 못 보게 안 보여주면 네.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 반대로 지금 어떠냐면 삼성전자는 묶어놨어요. 비건한 대로 오늘입니다. 삼성전자는 3%대 빠졌어요. 근데 지수는 1%뿐이 안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야정문 대표랑 많이 이야기했지만 지수는 평균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요만큼 그렇죠. 요만큼 빠지고 지수가 이만큼뿐이 안 빠졌으면 그만큼 2% 이상은 누군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종목들이 좀 더 올라가서 그렇죠. 오늘 같은 날도 네.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처럼 지수가 많이 빠졌다, 못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꾸 그런 논리들의 길을 쫑긋 세우고 있으면 시장이 내내 안 좋아 보일 거 아니에요. 자꾸 두려움만 앞서게 되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논리를 말씀드리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걱정스러우신 게 이제 코스피 종목들 말고 네. 코스닥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두려울 수가 있어요. 코스닥이요. 그렇죠. 네. 왜냐 코스닥은 한 보름 정도 사이에 좀 많이 빠졌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코스닥 내에서도 좋은 종목들 위주로 있었다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들은 다시 다 올라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기점은 이제 FOMC 그러니까 9월 20일, 21일 미국 시간으로 그 전후로 해서는 저는 반등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오늘 나왔던 자리, 그러니까 코스닥이 660포인트를 살짝 내려가고서는 바로 이제 올라붙였단 말이죠. 미끄를 쭉 달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오늘 이후에 종목들의 반등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추석 전이라도 다음 주 네. 월화에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뭐 코스닥 기준으로는 현재 뭐 660 또는 650 전에서 저는 반등을 모색할 것이다. 코스피도 혹여 조정이 있다 치더라도 뭐 조정이 2000포인트를 크게 밑돌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크게 꺾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2000포인트까지 내려가더라도 1차 지지선 또는 2차 지지선이 한 1970에 있는데 네. 그걸 뭐 터치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세가 확 꺾여서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종목들은 상승하는 종목들은 오늘처럼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처럼 급락하는 데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좀 시장이 좀 편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접고서는 수익 나는 종목들을 찾아다닐 수가 있고 그런 종목들에 들어가서 뭐 시장이 좀 나쁘더라도 내 종목 괜찮네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고 그럼 자꾸 이제 수익이 나는 길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쭉 시장의 추세적으로 보면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바는 일단 두려움을 접고 두려움을 접고. 수익의 길이 뭔가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그 길이 보인다. 그 길로 가자. 그걸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조금 좋지 못한 소식들이 있었는데 김상호 대표님께서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야정구 대표님께서는 지난주에 앞으로도 위기 국면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단 말이죠. 이번에는 조금 더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 말씀을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주간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난주에 네. 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황제조소를 들었고 종합주가에서 최고점에서 10% 아래 지점에서 168만 원을 터치한 이후로 그때부터 악재가 계속 나왔어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네. 그렇죠? 단지 제가 계산하는 법에 따라서 저는 계산을 뽑아가지고 그 영구치를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시그널을 보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예상한 대로 삼성전자의 악재가 터지면서 지수는 지난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다음 주에 이렇게 뛰어넘으면 싹 주식을 줄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줄이셨다면 좀 손에 들보셨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김상환 대표도 그러지만은 뭐 주식을 보는 관점은 서로 틀릴 수 있습니다. 누구는 또 대세 상승을 논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대세 하락을 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는 관점이 어떤 포인트, 우리는 같은 시장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결과치는 시간이 지나면 답은 나와요. 누가 잘 받고 안 받는지는. 근데 그 부분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집중적인 애들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감은 저희가 언제 포착을 했냐면은 8월 한 25일경부터 포착이 돼요. 25일이요. 네, 그때부터 징후는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아마 이게 2070 정도 최고 맥시멈 정도? 그 정도는 나오겠다. 근데 거기가 아마 9월 만기 직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문제가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네. 근데 예상한 대로 만기 전날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때리기 시작하는데 삼성전자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얘가 쌍봉으로 결정이 될 것이냐 안 돼. 만약에 결정으로 확정이 돼버리면은 진짜 골치 아픈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업종에서 다들 대세 상승을 원하신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세 상승을 하시려면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지수 저기 500에서 2000까지 올라올 때 대세 상승이었죠. 그때 웬만한 종목들은요, 전부 신고가 대기 상태지 반토막이 나 있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대세 상승의 업종 대표주가 반토막이 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것은 업종 대표주들이 그때 당시에 보면 뭐 조선철강, 해운, 화학, 정유 뭐 해보세요. 전부 신고가에서 웨이트 대기 상태를 걸어요. 그래서 얘네들 치고 나가서 지수를 같이 때려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대세 상승이에요. 기본 원리가. 그래도 지금 상황은 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지수는 안 밀렸는데 종목들은 다 반토막이잖아요. 지금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면은 지난번에 바이오 했었죠, 우리가. 그렇죠. 바이오 아마 예. 그때 바이오는 코스닥의 끝물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바이오가 끝물을 탔을 때는 절대 좋은 현상 안 나타납니다. 그건 과거예요. 과거에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나왔던 역사의 흐름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안 하고 세상이 변했으니까. 세상은 변했지만 주식의 관점은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반복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가 계속 변했다면 워렌 버핏은 부자가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새로운 변화에 추구하지 않고 그 사람 자기의 원리대로만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시장의 메커니즘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죠. 1960년, 70년, 80년, 90년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 메커니즘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리를 본다면은 지금 삼성전자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쌍봉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삼성전자하고 네이버예요. 이 둘이 합하면 시가총액 25%가 넘습니다.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고가를 받치면 나머지 업종 대표는 전부 반토막 라인 웨이트 대기예요. LG화학 지금 25만 원이죠. 롯데케미칼 25만 원이죠. 현대중공업 그나마 올라온 게 14만 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대세를 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합을 하려면은 대세라는 것은 최소한 업종 대표들이 저기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신고가 대기상 웨이트 최고점에서부터 20% 범위 안에 전부 놓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환매 상승하면서 계속 때려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냐면은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두 개 딱 받쳐놓고 나머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두 개의 끈만 끊어버리면 그냥 전체가 무너진다고요, 이거는. 시장 전체를 방어해 주는 게 삼성전자라는 끈하고 예를 들어 이게 우리 지수판이라고 칩시다. 네. 두 개의 선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놔버리면 그냥 주저앉는 거라니까요, 이게. 근데 이것을 너무 뭐 지수가 저기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물론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는 주식을 20여 년간 연구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찾는 데 주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식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매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삼성전자 뭐 20년 전에 사놨으면 지금 100배 먹었다. 20년 전에 만 원이면은 그때 당시에 삼성그룹의 초임이 60만 원이에요. 월급의 거의 6분의 1을 써야 되는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것처럼 누군가는 그거를 생각하고 했다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과 저점 상태 이 부분을 논의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보면은 일단 바이오주들이 계속하고 제약주들이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한 또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삼성전자하고 네이버가 쌍봉으로서 진짜로 다음 달에 음봉 때리면서 떨어져 이번 달에 다시 9월 지금 10일입니다. 이번 달에 음봉으로 마감 둘 다 해가지고 그 다음 또 이탈해 버리면은 그 다음 답이 없어요. 저도. 굉장히 또 위험한 그 신호가 될 수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전체 메커니즘 우리는 느끼질 못하지만 시장은 뭔가를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뭐 도화선에 불을 붙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또 불이 말할 붙었을 수도 있어요. 붙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네.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이 또 긍정적인 부분과 뭐 부정적으로 바라본 관점까지 다소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시청자분들께서 또 신중하게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자세한 분석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서 토론을 해보는 거장의 대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오는 20일에서 21일이죠. FOMC의 정례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누이 저희가 이야기해왔던 대로 뭐 네. 9월 금리 인상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김상호 대표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가장 얘들이 항상 이야기해 온 게 있어요. 네. FRB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목표치를 본다. 하나는 고용이고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고용은 이야기한 게 5% 미만으로 이제 접어들 때, 또 인플레이션은 2% 대로 이제 접어들 때,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우리는 언제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네. 그럼 이제 그러면 이 지표들이 어느 정도 선이냐라고 본다면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네. 발표된 우리가 이제 전주에 이제 고용 지표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요.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어요. 15만 1,000명이 네.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18만 명이었으니까.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9월 달에 안 올리지도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죠. 근데 단순히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우리가 또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알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실업률이 어느 정도 선에 와 있냐라고 보면 지금 이 화면 보고 계신 바입니다. 네, 파란색 선 말고요. 바가 고용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요. 예, 실업률이 2014년도 전에는 상당히 높았죠, 쟤들이. 11년도 또 금융위기 때서부터는 쭉 치고 올라가지고 거의 10% 육박하죠. 그게 이제 쭉 내려가고 지금 어느 섰냐면 이제 5%대로 이제 5% 초반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많이 이달에 내려왔군요. 발표된 게 4.9%예요. 그러면 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목표치 아래로 좀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고용률은 네. 좋은 거죠. 5% 말씀을 하셨어요. 고용 지표는 좋은 거죠. 그리고 걔들이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완전 고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그러니까 실업률이 제로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가장 우리가 보기에 완전한 고용이냐라고 보는 것이 얘들이 실업률이 4.8%예요. 4.8%. 거의 육박했네요, 지금. 그렇죠. 네. 거의 이제 거의 육박하니까 고용 지표는 오케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왔어라고 얘들이 이제 느끼고 있을 테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요. 네. 인플레이션도 현재 그들이 이해하는 그러니까 코어 핵심 CPI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점선이 지금 2%대예요. 그러니까 2%인데 핵심 CPI가 지금 2%를 넘어섰단 말이죠. 그러면 얘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용 지표와 네.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들 입장에는 다 맞은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이제는 언제든 사실은 인상을 할 수 있다예요. 항상. 이미 조건은 충족돼 그렇죠. 있는 상황이라는 예, 거죠. 조건이 다 네. 만족된 거죠. 그러면 이제 다만 블랙시트 때문에 그러니까 지들은 언제든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얘들이 유럽을 또는 중국을 아시아를 네. 좀 이제 봐주는 척 액션을 이제 취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9월달 이제 뭐 니들 뭐 브렉시트 가만히 봤더니 뭐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네.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네. 다음 이제 그렇죠. 중국 위기설 뭐 위기 뭐 내년에 오든 뭐 어쨌든 그거는 우리랑 상관없어. 아직은 지금 아니고. 지금 안 왔잖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냥 올릴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미국적인 논리로 본다면 네네. 9월달에 올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8월보다는 9월 접어들면서 조금 낮춰졌죠. 올릴 수 있다는 확률이. 그러니까 높아지지 않고 낮아졌긴 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저는 FRB 이번 FOMC 회의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요. 어느 누가 우리가 또는 뭐 유럽이 중국이 이번에는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그냥 올리고 싶으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비둘기까지 매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까지 매가되어 있다고요? 매파 예전에 매파 네. 비둘기가 나눠져 있었는데 진화를 했네요. 연준 아수라바티. 연준 의원들을 보면은 자꾸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다 충족되었어. 이제 뭐 올리고 싶어. 이런 뉘앙스를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추석 기간 동안에 아마 얘들은 또 연방준비은행들이 지역별로 그런 발언들을 할 공산이 대단히 높아져 있지 않냐 이렇게 본다면 안 한다가 아니라 네.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좋지 않겠냐. 할 이렇게 수도 보여요. 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확실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뭐 고용이나 아니면 네. 인플레이션율을 봤을 때 네. 충분히 조건은 갖춰져 있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야정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또 보고 계십니까? 네,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일단 고용 지표가 5.0 아래로 빠졌다는 것은 완전 고용을 의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리 4.8. 과거의 사례를 이렇게 보더라도 네. 아까 우리 김상호 대표가 그 준비한 차트 있죠? 그거 좀 한번 잠깐 보실래요? 그거 보시면은 금리 인상 그 직전에 보시면 고용 지표들이 5점 아래로 가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다 나와요. 2007년도에도 그렇고 1999년도에도 그렇고 고용 지표가 5.0 아래로 가면서 금리가 최장 급속히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우리 김상호 대표도 말했지만은 엘렌 회장의 최근 발언이 되게 중요한 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네. 저 백발만년님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그 시장의 신뢰도를 지금 잃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2015년 9월에는 올해 안으로 금리 인상하겠다. 올해 안에. 예, 그래서 2015년 12월 달 금리 인상을 해요. 네. 예, 기준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미국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서 회복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조건을 갖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불과 2달 후에 또는 뭐라고 말하냐면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하되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죠. 그렇죠. 이게 영혼이 없는 말이야, 이거. 네. 이거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말하시는 분이 한 분 있거든요. 영혼 없이 말하는 말. 네. 그죠? 정확히 지칭은 할 수 없겠죠. 네. 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왜 3월 달에 또 추가 금리 인상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 신중하게 진행을 신중. 한다. 주말 때부터 네. 난리 나는 거예요. 신중이야, 이거 또 뭐. 그 다음에 또 2달 후에는 또 다른 경제위기 발생 시 FOMC가 최후 수준은 마이너스 금리도 또 검토했어요. 저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미국 대통령. 오바마요. 네. 오바마. 네. 아, 성질나.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실수한 게 엘렌 회장을 안 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1998년도에 미국 금리 인상 때려할 때 혼자서 반대했다가 저분 말대로 미국 대세 상승 못 갔거든요. 그때 미국이 금리 인상 막 하면서 네. 그 세계적으로 그 유동성이 확 몰리면서 그게 때려 올려가지고 막 12,000까지 올린 거거든요. 3,000선에서 12,000까지를. 네. 4배를 때려 올렸는데 저 양반만 꾸지락 올리면 안 된다고 박박 우겼다고. 나중에 뭐 후회했다니까요. 저분을 왜 안 쳐놨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미국이 현재라도 대세를 뭐 세계 경제고 뭐고 우리나라만 잘 살겠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만 따닥 때려 올리잖아요. 막 쏴 올립니다, 이거. 막 쏴 올려요. 왜냐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전 세계 나가 있던 다 투자했던 돈들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다 네. 회수되면서 여기서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미국이 확 불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로켓처럼. 근데 그거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분이 연세가 많죠. 네. 근데 그때 5월 달에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겠다. 근데 또 마이너스를 금리를 할 수 있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다야 안 한다야. 시장이 올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네. 이걸 때려 말아 이거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의 참여자들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하라. 이 식으로 가버린다고 진짜. 그러면 통제가 안 된다고요, 저게. 그러니까 또 5월 달에 또 뭐라고 하면 몇 개월 안에 기준금리 인상하는 일이 적절할 수 있다. 불과 2주 사이에 또 말을 바꿔. 마이너스 금리를 검토하겠다. 근데 또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의 그죠?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무지하게 높아지죠.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5월 달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몇 개월 했다. 그 다음에 또 6월 달로 가까지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다. 그러니까 좋다 이거지. 네. 그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여전히 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을 또 애간장을 태워. 그리고 7월 달에 그 블랙 스위스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또 금리 인상을 못한다. 또 했다가 리스크가 완화됐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역시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했나요? 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저 사람 말 한마디가.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금리 인상을 안 해버리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성장했던 게 다 거짓말이 돼버린다고. 왜냐면 시장 자체는 앞으로 마지막 2011년도에 마지막 양적 완화를 하고서 마지막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죠? 양적 완화는 마지막 수단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종료가 됐을 경우에 뭐냐면 금리 인상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풀어놨던 걸 다시 걷어야 되니까. 근데 양적 완화를 발표하고 나서부터 미국은 대세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금리 인상이 곧 올 것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경기는 네. 살 것이다. 그래서 그때도 버냉키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2018년까지 고용 지표가 5% 아래로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점진적으로 해서 2018년 12월까지 3.75%의 목표치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는 3.75% 예, 그게 목표치였다고요. 2018년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2011년부터 18년만 8년 동안 3.75니까 1년에 한 0.5 천천히라도 올리겠다는 뜻이었는데 저 양반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꼼짝도 안 한 거야. 4년을. 그리고 나서 2015년 딱 처음 0.25 툭 요만한 거 비스켓 하나 탁 던져놓고 너 살았니 죽었니 이러고 있는 거야.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고용지표가 4.9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4.9 왔으니까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못 올리게 되면은 그 연준이 신뢰를 완전히 잃을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까지 너무 끌어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약속을 이미 어겼어요. 4.9 안에서는 점진적으로 근데 올 7월 달에 보면 고용지표가 4.7까지 나왔었거든요. 저기서 안 올렸다고. 브렉시트 어쩌고 해가지고 안 올려버렸다고. 네네. 그럼 이번 그 FOMC에서 올릴 가능성에 대한 어떤 신호들이 좀 있을까요? 있죠.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연준의 그 앨런 회장 바로 밑에 네. 넘버 2. 네. 넘버 2가 딱 얘기하잖아요. 올해 2번 할 수도 있어. 아, 2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을 했거든요. 그 거장 전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넘버 2가 딱 할 말이 올해 2번 할 수도 있어. 이 말이 또 요동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2번 한다는 건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보는 우리나라 쪽에서나 신흥국 쪽에서는 가슴이 덜컹하는 소리지만은 미국 쪽 월스트리트 쪽에서 보는 거는 야 이거 미국 드디어 로켓에 불 붙이는구나. 이 얘기가 나는 거예요. 그때 미국은 오히려 신고가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다고요. 왜? 유동성이 앞으로 더 들어올 거 대비해서 투자자들이 금리를 2번째로 올리게 되면은 2번 올렸다. 그러면은 금리의 상승 곡선이 빠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금 회수가 빨리 돌아간다고요. 해외 투자 나갔던 돈이 회수가 빨리 돌아. 왜? 2번을 올렸다는 건 거의 1%에 육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0.25인데 2번 올렸을 땐 거의 1%라면 3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동시에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자금이 미국의 유동성을 강화시키면서 주가를 그냥 쏘아 올리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촉매제 역할을 해준다고. 근데 지금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넘버 2가 만약에 한 말이 사실로 인정해서 이번 9월하고 12월에 해버리게 되면은 미국은 예상대로 2018년까지 3.75%를 맞추기 위한 1단계 조절이 끝나는 거예요. 왜? 지금 2015년, 16년도죠. 그죠? 그럼 17년, 18년까지 지금 1%대를 내년 상반기까지 못 맞춰놓으면 그 다음에 금리의 속도가 너무 가파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만 살겠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문제는 발생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저 백발마녀가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봐주어가면서 한다면은 0.25, 0.25, 0.25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0.25 한번 아 미안해 나 깜빡했어 이번에 0.25 못 올렸네 다음에 0.5 이랬다가 난리 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FOMC 일정을 보면은 9월이 있고요. 또 10월이 있고 11월. 이 있는 걸 알고 있 10월은 없고 아, 예, 예. 11월, 12월. 12월까지 있죠. 네네. 그렇다면 그 세 번의 지금 남은 그 정례 회의 일정 중에 네. 언제 또 2번의 타이밍이라는 건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9월하고 네. 11월밖에 없죠. 9월하고 11월 말씀. 아니요, 11월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11월, 예, 거기 11월 미국 대선이기 8일이 때문에. 미국 대선이기 네네. 때문에 아, FOMC가 대선과 또 연결돼 있군요. 11월 달에 11월 1일이 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을 바로 일주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정치적 판단, 여기서는 정치적 앨런이 네네. 정치적으로 판단 안 할 수가 없죠. 바로 그렇죠. 만약에 뭐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뭐 이쪽 편을 들고 저쪽 편을 근데 들고. 지금 일단은 보면은 네. 여기 누구 저 아저씨죠? 트럼프. 응. 네. 이름 발음하기 어려워서 사람들. 트럼프 말씀하시는군요. 트럼펫이라고 할 뻔했어요. 트럼프 후보는 지금 굉장히 보호무역주의가 강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금리 인상론자예요. 굉장히 강력한 금리 인상론자예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면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싶다는 게 뭐냐면은 멕시코 국경에다 철책 세워갖고 네. 방어벽 산다 그러잖아. 그리고 미국 다 철수하고 뭐 문제가 커요. 근데 저쪽에서 인기가 또 최고야. 그렇죠. 박빙이라고 지금. 애국주의를 등에 업고서는 지금 인기는 굉장합니다. 네. 근데 클린턴도 그거에 맞불 작전을 해서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할 각오가 높아요. 그렇죠. 누가 그러면- 되더라도 미국 우선적으로 네, 하겠죠.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 두 분 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앨런은 어떤 돌을 던지더라도 양쪽에서 짱돌은 안 맞을 거예요. 짱돌은 안 맞아요. 왜? 금리 인상, 이쪽도 보호무역주의고 이쪽도 보호무역주의고. 그리고 때문에 자국보호법에 의해서 자기네 경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면은 앨런은 그냥 금리 인상 딱 던져놓고도 양쪽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겁니다. 왜? 모든 자금이
해외로 나가 있던 투자 자금들이 쫙 일수에 미국에 몰리면서 미국의 투자의 여건을 활성화시키고 유동성을 강화시키면서 로켓 쏘듯이 그냥 주가가 팍 하고 오르면은 투자한테는 누가 됐든 간에 둘한테는 유리한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뭐 9월에는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말씀이시죠? 높죠.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네. 고용 자체가 4.9, 4.8이면 거의 완전 고용 시대이기 때문에 네. 과거의 사례를 이렇게 보더라도 고용이 5%, 5.0 아래로 갔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엘렌이 그 타이밍을 좀 놓쳤다고 봐요, 저는. 올 상반기 한번 해줬다면은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기 상반기에 0.25 한번 해주고 하반기에 0.25 해주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전반기를 비워버림으로써 후반기로 몰려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충격의 요건이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왜? 2018년까지 완료하기로 돼 이게 FOMC 이거 연준위에서 이미 그거 버냉키 때 발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걸 뒤집어야 되는 판이거든 지금 계획을. 그러니까 그 계획에서 스스로가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신뢰도를 주지 않을 거고 실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야정근 대표님께 말씀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저희가 또 시장의 움직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원주시장 등 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서 네. 앞으로 시장 움직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김상호 대표님께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외환 시장이나 또는 원유 시장, 그러니까 상품 시장이죠.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보는 이유는 그게 금리와 연동되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좋으면은 당연히 이제 그 유가는 안 좋겠죠. 그러니까 금도 안 좋겠죠. 왜냐면은 같은 돈이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금에 투자되었던 것이 일단 그 달러의 강세가 나오면 그쪽으로 이제 돈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금은 약세가 되오잖아요. 가는 거겠죠? 예, 네. 또 원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상품 시장이 대체적으로 이제 약세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장들을 한번 보게 되는데 우선 먼저 이제 주식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기 위해서 주식형 펀드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돈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냐 들어오고 있냐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 흐름이겠죠. 그래서 네. 보니까 선진 시장에서는 자금이 좀 빠져나가다가 정체가 되어 있어요. 한 두 달 정도. 정체가 되어 있고요. 네. 반대로 지금 신흥국 시장은 올 하반기 접어들면서 오히려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당연히 선진 시장이 이머징 마켓, 신흥 시장. 우리는 이제 신흥 시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시장보다는 당연히 선진 시장의 규모가 훨씬 크겠죠. 그게 뭐냐면 큰 돈은 관망 분위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큰 돈은 관망 그렇죠. 분위기가 있다. 금리 결정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겠어라고 보는 네. 거고 반면에 크게 자금의 움직임이 자기 비중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신흥 시장에는 일단 뭐 들어가도 크게 상관이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또 결과가 이거는 나오는데. 뭐냐면 9월 금리 인상이 있다 손 치더라도 큰 자금은 내가 챙겨놨으니 크게 내 포트폴리오 전체가 포트폴리오라면 네. 이 전체 돈이라면 네. 이만큼이 이제 신흥 시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10% 깨져봐야 전체에서 1%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좀 들어가 있는들 깨진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나와서 만약 얘들이 빠지더라도 나는 별 걱정이 없다. 큰 돈은 그때 뭐 들어가든 빠지든 움직이면 되니까 이제 이런 시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금리 인상 자체가 신흥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얘들이 이제 보는 거죠. 돈의 흐름은 일단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일단 큰 자금은 일단은 주식 자금에서는 조금 관망 모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유가를 봤더니 네. 유가는 뭐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8월 말 이후서부터 9월 초까지 유가는 빠졌죠. 이거는 뭐냐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고 이제 봤던 것이고. 이 부분은 또 금리 인상 가능성에 굉장히 또 결부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 그렇게 오다가 최근에 이제 2, 3일 올라왔던 것은 이제 고용 지표가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이게 상당히 눈치를 빨리 보았군요. 그렇죠. 네. 상당히 빨리 받아들이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얘들이 이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와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3번 중에
두 번을 올린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꽤 많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언제 올리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우리가 짚어보는 것은. 그럼 이제 9월 시나리오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9월 올리냐 안 올리냐가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9월을 올린다 그러면 12월도 올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9월을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12월 한 번 정도로 그칠 공산인 거죠. 아까 이제 피셔 부총재가 이야기했던 두 번은 뭐냐면 9월과 12월이 될 공산이 대단히 높거든요. 12월인데 네. 그게 문제는 이제 9월을 또 패스를 해버리게 되면은 네. 네. 연준위에서는 코너에 몰려요. 계속 끌어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연준은 답답할 수 있죠. 대신에 이제 내년에 가파르게 올릴 공산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게 한 번 되면은 올리게 되면 이제 12월 빠르게 달에 올려야 올라가는 되거든요. 속도가 그냥 0.25가 아니라 0.5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아, 한 번에 말이죠. 그러면 시장 네. 충격 굉장히 크거든요. 음. 더블을 치는 거니까 0.25에서 0.5면 더블 쳐버리는 건데. 그렇죠. 충격이 크죠. 그거는. 그러면 네. 저 108만년은 진짜 평생 동안 후회한다니까? 백발만정 하니까 옐런 의장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굉장히 토론을 분위기가 치열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분 네. 말하는 스타일이 네. 꼭 공주님 스타일이야. 일단은 영혼 없는 단어.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취하느냐죠. 네네. 우리의 수급 방향,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에 또는 코스닥에 그리고 제일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해서 갈 것이냐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9월달에 올리고 12월달에 올리냐, 또 9월달 올리지 않고 12월달에 올리냐 이렇게 본다면 9월의 변동성이 얼만큼 클 것이냐만 우리가 조금만 감안하고 들어간다면 네. 12월 달까지는 시간을 벌어놓고 갈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 가장 변동성을 크게 줄 수 있는 불확실성 하나가 어쨌든 9월 20일 이후서부터 10월 10일 전후고 12월 초순이거든요. 그러면 한 1개월 반, 2개월 가까이는 시장에 큰 악재 하나가 없어진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단 말이죠. 11월에는 어렵기 때문이 말씀. 그렇죠. 11월은 거의 사람들이 지금 왜냐하면 큰 정치성 이벤트를 앞두고 지가 먼저 얘는 사실은 나서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옐런 총재가. 그런데 그렇죠. 지가 먼저 네. 나서서 금리 올린다 이러면은 당연히 주가는 빠질 거잖아요. 그러면 큰 대선 잔치를 앞두고서는 지가 이 찬물을 끼얹는 짓거리를 아니, 미국은 안 할 빠져요. 공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했을 경우 미국은 그렇게 많이 충격을 안 받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이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충격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선거를 앞두고는 단기란 말이에요. 2, 3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 내에서는 선거를 앞두고서는 FOMC에서는 거의 금리를 안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네. 이제 우리 시장으로 들어와서 네. 10월은 대체적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나죠. 그러면 우려했던 부분, 외국인들이 만약에 9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원화의 약세가 와서 10월 달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가지 않겠냐는 이 우려가 그런 공식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우리 시장 내에서. 그래서 그 금리를 올리고 달러 강세가 나오더라도 원화가 같이 강세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이 그래요. 보면 이상하게도 달러도 강세, 최근 며칠을 보면 원화도 강세, 엔화도 강세예요. 전부 강세군요. 이게 왜 그러냐고 제가 봤더니 돈의 흐름이 참 이게 돈이 간사한 거예요. 유럽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럽에 빠진 자금이 할 데가 없으니 어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국, 한국, 일본 이런 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 자금 정처 없이 찾아 헤매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은 정말 수익 쪽으로 철저하게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10월 달은 원화 강세와 주가의 강세를 좀 같이 봐도 좋지 않겠냐. 저는 보는 게 낫다 쪽으로 좀 무게를 둡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호 대표님의 말씀 한번 들어봤고요. 야정군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시장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것도 김상호 대표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네. 오늘따라 우리가 많이 시점이 있으시네요. 우리가 2주 전에 네. 환율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외환을 네. 했죠.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상태가 예전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달러 예금이 10배로 늘어난 상태예요. 몇 년 전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건 다 아세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할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외국 자금 다 빠져나갈 거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달러는 상승할 거야라고 생각해요. 미리 사둬라 이렇게 뭐 연유가 그래가지고 들어오죠. 뭐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뭐 은행을 가시거나 증권사에 가시면은 뭐 투자할 거 없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ELS 하세요 하다가 이제 요즘엔 ELS 하세요 그럼 좀 패버리잖아요. 이게 어디서 ELS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맞기 싫으니까 뭐 하겠어요? 주가가 이제 금리가 종년간에 올라갈 겁니다. 그럼 미국이 뭐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좀 외국 자본이 많이 유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달러가 상승할 겁니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달러를 매입하십시오. 뭐 네. 달러를 매입하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10배가 늘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늘었네요. 개인, 우리 개인 그 투자가 여러분들의 그 개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거주 그 외환 보유고가 최근 몇 년 동안에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에 의해서 늘어난 게 1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늘었어요. 불과 1년 반 만에. 1조에서 10조가 유입된 거예요. 굉장히 가파르게. 그러니까 올라가네요. 1,100원에서는 네. 막 누가 들어오냐면 개인 투자가들이 막 사서 모으는 거야. 여긴 저점이야. 여기는 안 깨져. 야, 2,000선 이상에서는 무조건 달러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최근에 며칠을 제가 봤거든요. 회화를 보니까 달러가 환율하고 같이 움직여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미국, 일본이 엔고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지죠. 엔고가 오면 엔화가 떨어져. 120엔에서 100엔으로 떨어지면 주가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올라가면 같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한국이 그렇게 사정이야. 주가가 떨어지는데 환율이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조금 누르잖아요. 그러면 네. 얼른 빨리 사야 되니까 떨어지기 전에. 이거 방어성이 그러니까 달러 쏟아 부어버려 누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민감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지금 사상 최대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일반 국내 거주에 있는 뭐 기업들까지 다 하면은 80조입니다. 80조. 들고 있는 외환. 이건 옛날에 우리나라 IMF 때 여기저기 깡통 들고서 뭐 외환 빌리러 다니는 시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요 관점을 어디서 봤냐면 그 2주 전에 우리가 외환 다룰 때 일본이 네네. 그랬다 그랬어요. 94년도에 일본이 대세하락으로 빠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때 일본에서 외환 보유고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모든 데서 외환이 엄청나게 났다고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 세계 1위였어요. 95년, 96년에.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미국 달러를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나라 주가 제대로 간 나라 하나도 없어요. 일본이 그랬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이 그랬죠, 그다음에. 중국이 그랬고요. 네. 2010년도 넘어오면서 중국이 외환 보유고 1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주가 반토막 났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매입하는 모양새가 우리가 지금 6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아, 그러면은 약간 22에서 네. 지금 최고 5, 6년 동안 6위까지 올라왔거든요. 5위 안에 들어가요. 좀 있으면.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모습을 우리가 또 반복할 수 있을 그렇죠. 것 제가 같은 걱정하는 건 위기감이죠. 두 분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했을 경우 우리는 그거를 다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달러를 전부 쟁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 너 금리만 인상해. 넌 달러 막 다 찾아갈 때 나는 달러로 20% 30% 수익 날 거야. 이거 다 사는 거예요, 지금. 과연 그렇게 해줄 것이냐. 만약에 환율 공격의 대상이 돼버리면은 이거 난리 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환율이 1,100원에서 1,120원 라인에서 1,200원 라인에서 밴드를 쳐줘야죠. 우리는 수출 기업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자연 저기가 없다고요. 뭐 기름이 있어요. 우리가 뭐 금광석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수출, 반도체 팔아먹어야 되죠. 자동차 팔아야 되죠. 핸드폰 팔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부 다 달러 쟁여놓은 상태에서 이 달러가 안 빠져버리게, 안 튀어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요? 기업들의 수출이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고가 발생해서. 그래서 엔고가 발생해가지고 일본이 3만에서 7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다 소토막 나버렸다고. 160엔에서 75엔까지 떨어져갖고. 같은 모습이 또 우리나라에도 다시 또 찾아올 수 그렇죠. 있다. 만약에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주가가 떨어지면 달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거는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15위일 때 얘기고 5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코앞이죠. 6위니까 말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환율에 관한 얘기 말씀 또 해주셨고요. 그 이외에 또 다른 시장 움직임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적으로 보면 일단 우리나라 네. 대표 주식으로 본다면 업종 대표주 중에서 본다면 네. 일단 다 죽었어요. 죽은 애들은. 뭐 한미약품부터 해갖고 약품의 대장주, 한미약품, 유한양이 뭐 다
절단 났고, 그 다음에 뭐 현대중공업 14만 원. 네. 그거 뭐 7만 원에서 14만 원에서 대박 그러시는데 아직 14만 원 이상의 매물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OCI 아웃됐고, 그 다음에 LG화학 30만 원에서 지금 25만 원, SK케미칼 30만 원에서 지금 24만 원, 26만 원. 그럼 다 절단나 있는 상태거든요, 방금.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징후는 대세징후는 없어요. 대세징후는 없어요. 대세징후를 하면 얘네들이 지금 얼마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냐면 42만 원 정도 다 웨이트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지수 쏘아올릴 때 같이 쫙 신고가 간다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보는 게 제일 위험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를 가만히 보시면 저게 지금 쌍봉의 위치로 완성이 되냐 안 되냐예요 지금. 왼쪽이 2014년에 158만 원하고 지금 157만 원 오늘 끝난 게 그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쌍봉의 위치란 말이에요. 저게. 그러면 95년도에도 저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공통점은 항상 우리나라가 대세를 제가 요거를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손을 안 보고 대세 하락 시에 내가 손을 안 볼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러면 뭔가 네. 징후가 있을 때 특징은 뭐냐, 시장의 특징. 찾아보니까 그게 삼성전자에서 답을 찾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면 지금도 쌍봉의 위치지만은 저 위치가 바로 두 번째 고점의 위치. 즉, 160만 원을 때려 올리는 저 위치가 지수상으로 본다면은 지수 최고점의 10%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게 존재해요. 과거에. 95년도 폭락장, 2000년 폭락장, 2007년, 8년 폭락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지수 10% 아래 지점에서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때리고 있거든요. 이때 다른 업종 대표주들은 전부 반토막 나 있어요. 직접 찾아보십시오. 다 그렇게 돼 있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증권주가 바닥에 있어야 돼요. 증권주 말씀이시죠? 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세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들어오면서 나가서 로켓을 쏘아 올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4년 동안 저렇게 못 가고 있느냐. 그거는 한국 거래소도 문제예요. 우리나라 자금이 무궁무진 수천조,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 주식 투자, 투기 열풍을 만들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금은 한정돼 있단 말입니다. 한정된 자금에서 ELS로 빼버리고, ETF로 빼버리고, 파생 상품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최근 3, 4년 동안에 보면은 ELS, ETF 전 세계 1위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도 이렇게 많지는 발행을 안 해요. 그러면 자금의 분산 효과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분산돼 버리기 때문에 이 여기에 힘을 못 실어준단 말이죠. 유동성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거래소에서 유럽이나 미국은요, ELS나 ETF 발행을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개나 소나 막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왜냐면 이건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말씀이시죠? 잘 보세요. 네. ELS나 ETF는 어떻게 말하면 보험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그죠? 네네. 그러면 본인이 몸이 좀 아파요. 네. 그러면 이빨이 좀 아파. 그럼 치아보험 들어야 되죠. 머리가 좀 아파. 그럼 네네. 고혈압보험. 네네. 간이 좀 아파. 그럼 간보험 들어. 그죠? 보험을 많이 들어. 네네. 왜? 내가 뭔가 이상이 생기면은 바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야. 그게 ELS야. 네,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더. FMC로 예. 다시 돌아옵시다. 네, 다시 간까지 보험까지 갔네. 금리 인상에서 지금 시장 움직임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저희가 또 이제 그 시장 움직임 한번 살펴봤고 네. 다음 향후 증시 전망이나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야정권 대표님께서 혹시 그 향후 증시 전망, 투자 전략 어떻게 잠깐 좀 짤막하게 알아볼 수 제 있을까요? 입장에서는 네. 보수적인 관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는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네이버가 양대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이렇게 딱 두 손으로 받치고 있는데 얘네들이 손을 놔버리게 되면 주저앉겠죠. 그러게 되면 충격이 얼마큼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주식의 달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세상승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관점으로 포인트를 보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그 반대 현상이 봤을 때는 그 누구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을 먼저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삼성전자하고 네이버가 쌍봉의 위치에서 짱대 음봉을 치면서 최소한 월봉상 5개월선 아래로 이탈해보는 건 쌍봉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시장의 충격은 어마무시하겠죠. 오늘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한 3, 4% 빠졌죠. 네이버랑 같이. 근데 가만히 보다 다른 종목은 별로 안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다른 애들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네이버만 조져도 네. 원래 삼성전자 하나가 13포인트 오늘 빼는 위치거든요. 종합주가에서. 근데 28피 뺐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네이버가 그래 16피 빠지는 겁니다. 오늘 원래. 근데 나머지 8, 9피를 누가 빼줬냐면 다른 애들이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덜 빠지지. 얘네들이 많이 빠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삼성전자나 네이버를 또 좀 더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까지 또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김성호 대표님께서 향후 증시 전망 또 투자 전략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시각이 이제 네. 완전 틀린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좀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보는 이제 방향이 이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야정구 대표는 이제 선물과 연계된 시장을 보기 때문에 전체 큰 틀을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안 볼 수가 없죠. 근데 네. 저는 올해 내내 첫 번째 방송서부터 지수 상관없이 종목을 공략하라 하잖아요. 지수 상관없이.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저는 종목 여러 개를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좋은 종목을 오래 가져가려고 하는 편인데 더구나 앞으로는 더 그렇게 해야지 좋은 수익이 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2011년도, 12년도에 한화케미칼을 해가지고 3, 4배가 올라가요. 그리고 2013년, 14년도에 호텔신라를 해가지고 그 또한 5배 넘게 올라가요. 그러면 지수가 묶여있는 상태에 4년 동안, 5년 동안 지수는 늘 그 자리였거든요. 1,800, 2,000포인트. 근데 그 종목들은 5배가 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미약품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그 주식을 그렇게 많이 못 먹고 나와요. 지수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종목들은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네이버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미래 성장성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결국 호텔신라 때문에 호텔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면세점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게 새로운 동력이 됐던 것이고 또 마찬가지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종목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나올 공산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래 성장 산업 중에서 수익화가 되는 종목들 여기로 가면은 저는 시장 큰 문제가 없다. 이게 대세 상승 여기서 제가 대세 상승을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수만 크게 빠지지 않으면 저는 어떤 종목이든 수익을 낼 생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수익 내고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네.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은 방금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좌측에 있는 것이 지금 잘려가지고 나와버렸네요. 이게 뭐냐면 조선,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이런 순이에요. 뭐냐면 결국 종목들이 LG 최근에 조정받지만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뭐 현대중공업 또는 기계에서 나왔던 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의 상승은 결국 뭐랑 결부되냐면 실적이랑 결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움직이든 기관이 움직이든 결국 얘들은 안정적으로 나중에 수익 내고 지금 좀 흔들리더라도 결국 갈 거야라고 들어오는 것들은 바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건 그냥 지금의 실적 말고 미래 성장성이 수익화되는 것. 자꾸 그쪽으로 지켜보게 되면은 종목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면 여기서 우리가 논했던 뭐 지수가 어떻게 될 거였다, 대세 상승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크게 머리에 안 둬도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성호 대표님의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두 거장과 함께하는 시간을 뭐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연휴 동안에도 또 거장과 함께하시면서 이제 거장의 해안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